설 연휴 앞두고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번째 순방지 아랍에미리트에서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너무도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올해 예산의 6%에 가까운 300억 달러,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아랍에미리트부터 약속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막강한 오일 달러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함께 중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역대 최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에도 대중동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75달러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TSMC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순익 시장 전망치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세계로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는 52명의 국가 정상급 인사와 600여 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우리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성과를 얻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질 선거입니다. 당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인 것입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가 됩니다. 이번 한 주는 국내 정치 뉴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 뉴스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관리자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가 엄중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 사회적 양극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전환기적 도전 과제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지혜와 저력을 믿고 우리 집권 여당이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필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3월 전당대회는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공천했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은 고립무원 한 가닥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보적 정권교체 수단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거는 국민 기대와 우리 당원들의 노력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여러 정치평론가들 말에 내년 총선은 당대표의 얼굴로 치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은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크게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내년 총선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거의 매일 시간을 쪼개서 자기 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현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뜻을 관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백악관의 일정은 거의 상시적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합니다. 당대표가 되려는 분들은 총선 필승을 위한 비전과 방법론을 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구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리 방탄 대오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단일 대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일은 이제 각 후보들과 후보를 돕는 분들의 몫입니다.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방목과 갈등이 아닌 단결과 화합의 국민의 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무하마드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눈부신 세일즈 외교의 성과물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이르는 이 엄청난 오일머니는 원자력, 방산,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두 정상은 4대 핵심 분야 등에서 13건을 체결하여서 MOU를 13건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MOU에서는 공동 선언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 제3국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기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됐고 300억 달러의 엄청난 오일머니는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중동의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양국의 공동 번영에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상의가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20년 코로나 유행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5일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 돌아오는 만기를 1년 연장을 하고 신규 신청자는 향후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인 이자 보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중소기업 등의 지원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대금도 3일 먼저 지급을 하고 소비자들의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도 연휴 이후로 연기해서 국민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나 시장금리의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져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전환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 유사 상품을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최대 9억 원까지 확대를 하고 소득 제한을 없애 더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인 약 5.25%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4.75% 금리 30년 만기 조건으로 우대형 4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1년에 165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신용도가 낮은 6.6%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매년 681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도입하여 일정 조건의 청년은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 논의 차단하는 야권, 핵 식민지를 자청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핵 위협이 점차 심각해질 경우 우리나라의 핵 운용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방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과 일부 친야 매체는 원색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로 집중 성토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입도 뻥끗 못하더니 이제는 핵식민지로 살라는 엄포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에 기대어 북핵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 사태로 우산을 치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북한의 ICBM이 현실화되어 미국이 핵 타격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핵 우산이 미국에 우선적으로 펼쳐지지 타국에 이를 여유가 있겠습니까? 핵 우산의 손잡이를 우리가 함께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우에 노출되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보와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군대를 함께 보내 싸워준 국가가 있습니까? 인근 강대국에서 온갖 말폭탄과 종이 성명서가 난무할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과 영토는 유린되고 파괴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북핵만 없다면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북핵은 날로 고도화되었고 한반도 비핵화는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핵인질, 핵식민지적 사고를 제고해야 합니다.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자 했던 간첩단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한미 전술 핵무기의 공동기획 및 실행의 논의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자산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핵우산을 함께 들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야 합니다. 지난 냉전의 종식은 핵은 핵으로 막았던 힘의 균형이었음을 민주당은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을 때 대부분의 법조인과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국회 입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무기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와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건네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법관 퇴직 직후 김 씨에 의해 화천대유에 영입돼 대장동 사건이 알려질 때까지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고문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당시 유력 여권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키는 정치 행위를 하며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사람을 출마할 수 있도록 용인해 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한 차례도 없이 2차례 소환 조사만 하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김만배와 권순일 전 대법관 사이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정식 의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저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사건 등 2건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김만배 씨가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거래 의혹 또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며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성남시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난 것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이 뒤집힌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키며 공직 출마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됐고, 성남시의 패소가 확정됐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대장동 사업도 날개를 달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남욱 씨는 검찰에서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취임 직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하며 자문료로 매달 1,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지만 그간 수사는 실체 접근조차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2차례 소환 조사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재판 거래 의혹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폭 출신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태국에서 체포되어 귀국합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패닉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납 의혹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짜 소설가의 논평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기를 감지한 친문계는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1, 2, 3심은 물론 파기환송심까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직 대법관 등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결국 7대5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대표인 이병철 씨가 변호사 이태영에게 3억 원 플러스 전환사채 20억을 수임료로 줬다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은 5분짜리, 21분짜리, 48분짜리 등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고 이병철 씨는 이 녹취록을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 당에 전달했고 깨시민당은 2021년 10월 7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 대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이낙연 측은 즉각 만약 변호사비 대납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즉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주의 후퇴도 야당 탄압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복수도 아닌 내부 총질에 의해 고발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사건의 중심엔 고 이병철 씨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인 그는 2022년 1월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전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씨, 개발 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고 이병철 씨는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지낼 때 몇몇 지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녹취록 전부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고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고 이병철 씨는 페이스북에 이 생은 망했지만 저는 아들, 딸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 가면서 같은 팀에서 골프까지 쳤는데도 모른다고 했던 고 김문기 씨.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21년 12월 21일엔 고 이병철 씨가 페북에 김현지 씨는 살아있을까?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그녀는 2022년 9월 1일에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 관련해서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정진상, 김용, 고 김문기와 함께 성남 경기라인의 4인방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대장동 아파트 더샵 판교 포레스트도 분양받았습니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이거 정말 수상합니다. 최측근인 정진상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원장도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 퍼스트필 푸르지오 무순위 청약을 접수해 분양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더샵 판교 포레스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진짜 요지경 세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통진당을 감쌌던 진보 측의 소설가 김갑수 씨는 야당을 향해 이재명을 필두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김현지, 배소연 등을 비롯한 이 집단의 구성원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듣보잡 비리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며 전통의 민주 세력이 어쩐 일로 이런 듣보잡 볼모에 잡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겠습니까? 고 이병철 씨 사망 후 간접 살인, 살인 멸구 등 온갖 흉흉한 단어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혹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인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분까지 무려 4분입니다. 그리고 이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진짜 초토화된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송환된다고 합니다. 그는 현지에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은 만나본 적도 통화해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성태를 모르고 연관이 있다면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데 대해 언론을 통해 화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소송을 담당했던 이태영 전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 지원 단장, 나승철 전 이재명 변호인, 김인숙 전 이재명 경기도 고문 변호사, 조계원 전 이재명 정책수석, 이분들은 모두 쌍방울의 사회이사였습니다.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고문과 이사를 골고루 지냈고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지금까지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해찬의 측근들과 법률 대리인들이 줄줄이 쌍방울과 연을 맺고 있는데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모르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다고 하니 이걸 믿을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긴 자신과 열흘 넘게 해외여행을 함께 가서 종일 골프 치고 다니던 부하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때 이 대표를 비호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유동규, 남욱 씨도 결국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 정치인들, 변호사들, 기자들, 조폭 기업의 등장, 마치 영화처럼 전개되고 있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유착 의혹이 그 끝이 어딘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범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이 현지 체포되어 송환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되었다. 참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죄를 짓거나 나쁘게 살아온 일이 없다면 한 기업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초토화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긴 쌍방울의 김 전 회장은 성실한 기업인이 아니라 검찰의 관리 하에 있던 조폭 출신이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검찰 수사관의 수사 기밀을 빼돌려 이를 확인한 뒤 해외로 도망치고 도피 중에도 한국 유흥업소 적개권을 불러 흥청망청 해외 황제 도피를 한 희대의 인물이니 통상적인 기업인의 빗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까?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던 남욱 변호사가 대선 이후 입장을 바꿔 진실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20억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실 고백과 사법적 단죄는커녕 이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묻은 채 지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비호 아래 조폭들이
기업인 행세하며 떵떵거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범죄자들의 한결같은 적반하장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들의 현재가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해외 도피 중 전격 검거된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썩 반기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 도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 왜 이재명 대표 소환 날 검거했냐며 기획 검거 운운하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입니다. 자당의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조폭 출신 기업인의 인생을 초토화시켜 미안하다며 오히려 범죄 수사에 나선 검찰에 그 책임을 돌릴 요량은 아니겠지요. 지난 수년 이런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활기치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저간의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이 누구인지 사법당국이 성역 없는 단죄 수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가 그 바이든 쪽팔려서 그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 소송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발언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외교부가 소송을 하느냐, 이게 안 맞는다는 내용을 잘 지적이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정하는 얘기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교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다른 의저 질문 없습니까? 그 전당대회 아까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글쎄 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같은 당 동지들끼리 주고받는 말에 좀 너무 날이 서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아무래도 경합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니까 그런데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 공격하면 당과 상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제에 어떤 당의 어떤 갈등과 반목, 그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100% 책임당원들의 그야말로 단결과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자중자애하면서 그야말로 첫째도 둘째도 우리 혼연일체의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책방 살인하는 계획 밝히시는데 좀 이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책방이요? 네. 어디?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네 책방을 차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글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잘 몰라서. 책을 읽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요즘 아니, 거기 됐고요. 거기 혼자. 대통령에 대한 그 공격과 그 건강한 비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내가 대답을 했고 이미. 그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면죄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혹시 일본 가셔서 관련 강제동원은 뭐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지금 조율과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무슨 이니셔티브를 주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글쎄요, 지금 처음 드러난 거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정부의 안이 이른바 제3자 대위 변제의 안이 공개됐던 것이죠. 제가 아는 것도 그게 다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의결됐어요. 하나는 지난번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던 분들 각 당협별로
총회를 거쳐가지고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 당원 당규상 보면은 전당대에 출마하는 당대표 내지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협위원장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당협위원장은 제외하는 걸로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나머지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 뭐 저 외교부 그 건에 대해서 얼핏 들었는데 저희 당에 여쭤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외교부가 소송한 게 맞느냐,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게 아닌데 그걸 저기 어떻게 그걸 그 제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정정하느냐라는 좀 그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는 좀 반론. 그건 우선 저기 법률가들하고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보면은 그 논란에 대통령을 자연인 윤석열로 보느냐 아니면 대통령을 대통령 자격으로 보느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른 것 돌아갈게요. 어떤 거? 당협위원장을 선정을 하면 그 조직위원장으로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거 여러 당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비대위원장을 가진 분도 있고 아니면은 최고위원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무슨 위원장 뭐 이런 거, 그런 당직을 다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당협위원장까지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당협위원장까지 사퇴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거는 제외한 겁니다.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 당협위원장은 그 순간 잠깐, 그러니까 전당대회 잠깐인데 그 당협위원장을 좀 사퇴하면 또다시 또 선출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규정상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애매하다는 얘기니까